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어쩌면 교육? 아니,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지도 모르는 책입니다. 바로 장 자크 루소의 에밀입니다. 네, 이게 나온 지 250년도 더 된 책인데 어떻게 아직도 현대 교육의 심장처럼 뛰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에밀은요, 그냥 아이 이렇게 키우세요 하는 그런 종류의 책이 전혀 아니에요. 아, 그런 육아 지침서가 아니군요. 그렇죠. 이건 뭐랄까, 에밀이라는 가상의 아이를 설정하고 이 아이가 아주 이상적인 환경에서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그려보는 거대한 사고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실험이요. 네, 이 실험을 쭉 따라가다 보면 루소가 꿈꿨던 이상적인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살았던 18세기 사회를 얼마나 날카롭게 비판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기묘하고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잖아요. 네, 있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육론을 쓴 사람이 정작 자기 아이 5명은 모두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냈다. 이 엄청난 모순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이 불편한 질문을 안고 논란의 인물 루소의 삶과 사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장자크 루소라는 인물부터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합니다.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서 책만 있던 그런 철학자가 아니더라고요. 작곡가이기도 했고 또 음악 이론가였고. 맞아요. 그리고 그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될 만큼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들었죠. 루소를 빼고 18세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18세기를 제2의 축의 시대라고 불렀거든요. 제2의 축의 시대요? 네, 낡은 신분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 민주주의 같은 새로운 이념이 폭발적으로 태어난 시대라는 의미죠. 루소는 바로 그 중심에서 일반 의지나 국민주권 같은 개념으로 혁명의 이론적인 무기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렇죠. 이 말은 결국 사회나 문명이 인간의 그 타고난 선함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거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당대의 또 다른 거물 사상가 토머스 홉스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홉스요? 아, 만인에 대한 만인의 추재. 맞습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그냥 모두가 서로의 것을 뺏으려고 싸우는 끔찍한 상태로 봤거든요. 늑대 같은 인간들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강력한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루소는 정반대였군요. 완전히 반대였죠. 루소는 인간이 본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고귀한 야만인이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유재선이 생기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인간의 그 선한 본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피덩이 같은 아이들을 그 차가운 고아원에 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자기 철학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잖아요. 네. 스스로는 뭐라고 변명이라도 했나요? 변명은 있었습니다. 그의 회고록 고백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첫째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도저히 키울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이유가 더 흥미로운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기 신념을 버리고 귀족들한테 아첨하는 악당 아버지가 되느니 악당 아버지가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이들이 국가의 손에 맡겨져서 정직한 노동자나 농민으로 자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와, 정말 기가 막힌 변명이네요. 그걸 들은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볼테르 같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요. 평생 위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이 엄청난 죄책감, 그리고 평생에 걸친 자기 합리화의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에밀이라는 이 걸작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어쩌면 그는 버려진 자기 아이들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인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교육론을 써내려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50살에 쓴 이 책에는 그의 철학뿐 아니라 그 인간적인 고뇌가 정말 처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이 책을 쓰게 한 원동력이었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그 평생의 고뇌가 담겼다는 에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책의 첫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 문장이요. 조물주의 손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타락한다 주는 것. 그게 교육의 전부여야 한다는 거죠.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책에서는 에밀의 성장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잖아요. 각 단계별 교육법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정말 파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유년기, 0세부터 5세까지는 소극적 교육의 시대라고 불렸죠. 네, 소극적 교육. 말이 좀 어려운데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요? 네, 아이를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조각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스스로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거죠. 잠시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요즘 부모님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절할 만한 얘긴데요? 조기 교육은커녕 그냥 내버려 두라니. 그건 방임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기 쉽죠. 루소가 말하는 내버려둠은 방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보호에 가깝습니다. 적극적인 보호요? 네, 아이를 포대기로 꽁꽁 싸매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기고, 걷고, 넘어지면서 세상을 배우게 하라는 거죠. 넘어져 봐야 아프다는 걸 몸으로 배우고, 그래야 다시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하, 경험을 통한 학습이군요. 그렇죠. 교육자의 역할은 위험한 유리조각 같은 것만 슬쩍 치워주고 아이가 경험을 통해 배울 기회를 빼앗지 않는 겁니다. 사소한 고통은 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도록 지켜봐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 단계인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이때는 책을 절대 읽히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유일하게 허락된 책이 바로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아니, 왜 하필 그 책이었을까요? 수많은 고전 중에 왜 무인도 표류기였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루소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글자를 통해 추상적인 지식을 배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의미가 없다. 네. 대신 세상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제는 해가 저쪽 산으로 졌는데 왜 오늘은 여기서 뜰까? 이런 구체적인 질문과 호기심, 이게 진짜 배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 로빈슨 크루소는 바로 그런 교육의 완결판인 셈이에요.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무인도라는 극한의 자연 속에서 오직 자기 힘과 지혜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잖아요. 이게 바로 루소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학습 모델이었던 거죠. 아하.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지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이건 강조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걸로 비교를 꼽았다는 점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루소는 경쟁이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한다고 믿었습니다. 네 친구는 벌써 구구단을 다 외웠는데 너는 뭐니? 이런 비교는 아이에게 배움의 즐거움 대신에 질투심, 허영심만 심어준다고 봤어요. 아이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제의 자기 자신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현대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죠. 그러게요. 자, 그리고 12세부터 15세.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소년기. 이때는 드디어 지적인 교육을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수학이나 라틴어가 아니라 엉뚱하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라고 했다고요? 네, 에밀에게 목수일을 배우게 합니다. 이것도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죠? 당시 프랑스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던 매우 불안한 사회였거든요. 언제 귀족 신분이 무너지고 길거리로 나앉게 될지 모르는 시대였죠. 아, 루소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밥을 벌어먹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과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정말 현실적인 교육관이네요. 그 다음 15세부터 20세까지의 청년기는 제2의 탄생이라고 불렀더군요. 맞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 시기잖아요. 성적인 정체성이 깨어남과 동시에 도덕성과 사회성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죠. 이때 진짜 인간다움이 생긴다고 본 거군요. 네, 바로 연민이라는 감정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낄 줄 아는 감정이죠. 도덕은 거짓말은 나쁘다 같은 규칙을 암기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직접 느끼고 공감하는 경험, 그걸 통해 스스로 내면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우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것도 이 시기에 중요한 과제고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20세 이후의 성년기가 되면 에밀이 그의 이상적인 짝, 소피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죠. 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현대의 독자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비판하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성 교육에 대한 루소의 관점이죠. 네, 안타깝게도 명백한 시대적 한계입니다. 루소는 에밀에게는 주체적인 이성과 자유로운 정신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그의 아내가 될 소피에게는 전혀 다른 잣대를 들이대요. 어떻게 달랐나요? 여성 교육의 목표는 남성을 즐겁게 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집안을 잘 돌보는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에밀에게는 자율성을, 소피에게는 의존과 헌신을 요구한 거죠. 정말 실망스러운 지점이네요. 어떻게 한 사람의 사상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모순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루소를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였지만 동시에 18세기 남성이라는 그 시대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했던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그의 사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루소의 에밀은 정말 위대한 통찰과 심각한 시대적 한계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대한 산맥 같은 책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아이들은 버렸지만 인류의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교육론을 바친 이 역설적인 인물. 그의 사상은 이후 교육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그의 생각은 칸트, 페스탈로치, 존 듀이 같은 후대의 교육학 거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현대 교육의 뿌리를 형성합니다. 아, 그 유명한 학자들에게까지요. 네, 예를 들어 칸트는 에밀을 읽고 너무 감명받아서 평생 지켜온 규칙적인 산책 습관을 어겼다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고요. 페스탈로치는 아이들의 자발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법을 실천했고 존 듀이의 행함으로써 배운다는 실용주의 교육 철학도 결국 루소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핵심은 아이를 작은 어른이나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 빈 그릇으로 본 게 아니라 고유한 발달 단결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는 그 관점의 전환을 이뤄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아이 중심 교육, 놀이 중심 교육, 경험주의 교육의 거의 모든 아이디어가 사실상 이 에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고전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소는 인위적인 사회가 아이의 선한 본성을 타락시킨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온갖 선행 학습과 무한 경쟁,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비교와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은 250년 전보다 오히려 더 절실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자연스러운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